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스비입니다. 저는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13년 제4회 대상 수상작 김종옥 작가님의 거리의 마술사를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이 소설은요, 왕따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따가 자살했죠. 자살한 이후에 이 나무라는 친구인데요, 나무가 자살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떤 여성분이 이 학생을 인터뷰 대화를 해요. 그게 현재고요. 나무가 왜 죽었는지 그런 걸 파헤치는 사건의 재구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 나오고 나무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나무와 관련된 사건들이 나오는 거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소설의 특이점을 일단 좀 이따 한번 보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복도 창틀에 매달려 그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학생 틈에 그녀도 끼어 있었다. 학생들은 일제히 비명을 질렀고 붙잡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더 꽉 움켜잡았다. 창틀이나 창턱, 친구의 손이나 맞잡은 손, 아무것도 잡지 않았던 손은 그냥 꽉 주먹이 쥐어졌다. 아마 그것은 저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이라는 착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나중에 그녀는 그것이 순간적인 착각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단순히 그들 내부에서 영원히 무언가 떨어졌다든지 그날 이후 그 끔찍한 목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든지 하는 비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었다. 또한 그의 추락을 막지 못한 후에나 심지어는 그를 그렇게 내몬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도 아니다. 사실은 정말로 그들 모두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문단인데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제 나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로 시작되는 문장이 바닥에 떨어진 사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돌아가지 않고 딱 나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복도 창틀에 매달려 그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학생 틈에 그녀도 끼어 있었다. 그녀가 화자 주요 서술자인데요. 그리고 꽉 학생들은 뭔가 꽉 움켜잡았죠. 창턱이든 손이든 주먹이든 꽉 쥐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기 떨어지는 게 자기 자신이란 착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서술하고요. 순간적인 착각만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게 재밌는 게 정확하게 서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 이후로 문장들이 펼쳐져요. 예를 들면서 당연히 누가 떨어져서 죽었다 그러면 그들 내부에서 영원히 무언가 떨어졌다, 이렇게 서술할 수도 있죠. 쉽게 말하려면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날 이후 그 끔찍한 목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든지 하는 그것도 아니다. 추락을 막지 못한 후에 이것도 아니다. 그를 그렇게 내몬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닌가? 이것도 아니다. 4번이나 예를 4가지의 디테일한 예를 들면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사실은 정말로 그들 모두가 바닥에 떨어진 거다. 나무가 떨어졌을 때요. 이런 서술 너무 직접적이고 좋죠. 정확하게 쓰기 위한 노력들.
나무가 만들어낸 마지막 소리가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학생들은 비명을 그치고 입을 다물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본 것을 기억했다. 건물 벽면에 나있는 검은 실금, 바람에 쉴 새 없이 잎을 뒤집는 가로수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 항상 아침 저녁으로 오르내렸던 육교, 그리고 우리 동네, 아파트 건물, 파란 하늘, 구름. 그것은 지극히 짧은 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떤 마법 같은 일이 분명히 그 순간에 일어났다고 그녀는 믿었다. 그것은 세상이 일순간 아주 평화로워진 것 같은 마법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나무를 내려다보는 학생들 모두가 일순간 그 세계 속에 포함되게 하는, 마치 그들 모두가 하나의 눈을 가진 하나의 영혼이 되게 하는 마법이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본 모든 것이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그것은 분명히 나무가 그들 모두를 대신해서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 모두가 나무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세상 전부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순간 붙잡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김종옥 작가님은 제가 글을 쓰는 방식하고 비슷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의 개념이든 뭐 관념이든 단어든 붙잡으면 끈질기게 물어져서 물고 늘어집니다. 이 한 문단, 한 파트에 여기 이제 붙잡았다. 자, 붙잡았다. 움켜잡았다. 요걸 요 한 단어로 쓸 수 있는 걸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하나의 단어를 붙잡으면 그 단어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그거에 대한 서술을 기어코 써내고 마는데, 그런 타입이신 것 같아요. 이 소설만 봤을 때. 그래서 전 반가웠고 되게 친근한 서술 방식이었다. 어떤 작가들은 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많죠. 어떤 뭐 하나의 주제,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한 문단에서도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하나를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뭐 이때 그 나무가 죽었을 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장면 묘사가 나오죠. 건물 벽면에 나 있는 검은 실금, 바람에 쉴 새 없이 잎을 뒤집는 가로수들, 육교, 자동차, 동네, 건물, 구름, 이런 것들이 보이는 지극히 평화로운 순간이 된 것 같은 마법이라는 단어도 기억을 하면 좋고요. 이따 이제 마술이라는 단어와도 좀 구별이 되는데, 마법과 마술이 달리 쓰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 나무가 그들 모두를 대신해서 바닥에 떨어졌다. 나무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세상 전부가 떨어졌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1쪽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담배 한 대 피워도 되죠. 어차피 아줌마는 경찰도 아니잖아요. 이 학생입니다. 나무의 친구. 어때요? 나쁜 학생처럼 보여요? 너는 나쁜 학생이 아니잖니. 나는 너에 대해 알고 있단다. 그래요? 그럼 태영이는요? 걔도 나쁜 학생이 아닌가요? 네가 뭘 묻는지 모르겠구나. 아줌마는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질문이죠. 이건 법적인 게 아니란다. 법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여기에 법은 없나요? 법? 예, 법이요. 바로 여기에 아줌마와 나 사이에 말이죠. 법은 어디에나 있지. 하지만 특별히 지금 여기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구나. 나는 변호사로서 너를 만나는 게 아니야. 너도 알겠지만 학교처럼 좁은 동네에서는 금방 말들이 퍼지니까 나는 태영이 엄마의 부탁으로 여기에 온 거야. 그녀와 나는 사법연수원 동기였지. 그녀는 걱정이 아주 많단다. 당연한 일이겠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태영이가 나쁜 학생이냐고 물어봤지. 나는 잘 모른단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애는 아직 어린애라는 거야. 맞아요. 그 애는 어린애죠. 우리 모두가 그렇죠. 하지만 곧 어른이 되겠죠.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이에요. 누구? 나무요. 아줌마 말은 틀렸어요. 어떤 말이? 만일 아줌마가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담임이 이런 면담을 허락하지도 않았겠죠.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 다시 말하지만 이 자리는 전혀 법과 무관한 자리야. 우는 애도 있었나요? 뭐라고? 아줌마가 면담한 학생 중에 우는 애가 있었느냐고요? 없었다. 네가 한번 대답해보렴. 그날 울었던 애가 있었어? 있었죠. 아이들 대부분은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무서워서라도 울었겠죠. 너는 어땠어? 제가 울었느냐고요? 아니, 너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 죽은 사람요? 아니면 죽는 거요? 어떤 거나? 이런 대화가 오고 갔어요. 자, 변호사 아줌마와 이 나무의 친구, 이 학생이 대화를 나눕니다. 법에 대한 얘기도 하고 태영이란 학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나무가 걷는 모습은 조금 이상했다. 딱히 뭐가 이상한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아마 이것이 가장 적당한 표현일 것이다. 마치 기계 같았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그를 로보캅이라고 불렀다. 물론 실제로 부른 것은 아니다. 그 애를 로보캅하고 부른 것은 아니다. 나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럼 대체 그 애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할 때 아이들은 그를 어떻게 불렀을까? 그녀는 잘 몰랐다. 다만 아주 오래전에 나무야 하고 부르던 자기 목소리를 기억했다. 그때 그들은 바닷가에 있었다. 그녀는 까르르 웃고 있었다. 아이들 특유의 날카로운 고음의 웃음이었다. 하지만 나무는 그렇게 웃지 않았다. 나무는 잘 웃지 않았다. 눈도 잘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나무야 하고 불러도 잘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녀는 계속해서 나무야 하고 불렀다. 어른들이 그런 그들을 돌아봤다. 나무야 희수가 부르잖니. 거들어준다. 나무야 하고 어른들도 그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도 나무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지치지도 않고 얼굴 가득 웃음을 띤 채 처음과 똑같이 아주 신나는 일이 있다는 듯, 네가 그 일에 꼭 필요하다는 듯 마침내 나무가 돌아본다. 그녀를 쳐다본다. 결코 웃는 얼굴은 아니었다. 미소라고 부를 만한 어떤 것도 그의 얼굴에 나타나 있지 않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애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녀만이 나무의 미소를 구분할 수 있었다. 나무에 대한 서술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걷는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 로보캅이란 별명, 기계 같았다. 그리고 그 나무를 부르는 일, 나무라고 부르지 않았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고 잘 웃지도 않고 그 나무를 어떻게 불러야 되나 이런 얘기. 불러도 대답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서술이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 가짜 기억이다. 그렇게 어렸을 때 일을 기억하고 있을 리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기억은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만들어졌다. 사진은 바닷가에 쪼그려 앉은 두 아이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짜 기억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모래 위에 있는 무언가 아니면 그냥 모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진 속의 나무의 여벌골이 살짝 보였다. 그녀는 그 애가 사진 속에서 어떤 표정인지 알아보려고 오래도록 살펴보았다. 몇 장의 사진이 더 있었다. 그녀의 가족과 나무의 가족이 함께 떠난 여행이었다. 여행은 그 한 번뿐이었다. 그 안에서 단체 사진, 그 안에서 나무는 무표정했고 표가 나지는 않지만 미묘하게 다른 데를 보고 있었다. 분명히 몇 번인가 이쪽을 보라는 소리가 나왔을 것이다. 이 가짜 기억이라는
기억이라는 게, 그래서 이 희수의 기억이 이후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만들게 그런 파트인 거죠. 나무의 표정은 잘 보이지 않고 어느 날 그녀는, 그러니까 이게 나무 같은 아이가 우리 학창 시절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지나치게 조용하고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남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비사회적인, 그리고 뭐 지능이 좀 낮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항상 한 반에 한두 명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은 항상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했죠. 저도 그런 아이 중에 한 명이었고요. 지나치게 소심했죠. 말도 더듬거렸고, 아침에 가서 거의 뭐 하교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있는, 화장실 가는 순간을 빼면 말 한마디 안 하고요. 그런 아이. 걷는 것도 이상하고, 나무는 얼굴을 들지도 않아요. 어느 날 그녀는 교실 칠판에서 어떤 낙서를 보았다. 그것은 한자로 산의 남자와 비우자를 적어놓고 그 옆에 영어로 레인맨이라고 적어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그림을 덧붙였다. 나무는 레인맨. 아주 단순하면서도 재치있는 발견이었다. 그것을 본 아이들은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물론 이것은 레인맨이라는 영화에 대한 것이다. 영화에서 레인맨이라는 캐릭터는 자폐증을 앓고 있다. 우스꽝스럽게 걷고 우스꽝스럽게 말하고 우스꽝스럽게 행동한다. 그녀도 웃고 말았다. 레인맨, 자폐증.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그 애를 불렀을까? 그녀는 나무야 하고 부르던 자기 목소리를 기억했다. 그것은 언제나 그녀의 가슴과 목 사이에서 맴돌았다. 그래서 나무는 멈추지 않았다. 나무를 부르는 게 마지막에만 불러요. 희수가 계속 부르지 않아요. 나무를. 이 소설은 묘사가 직접적이에요. 모든 걸 깔끔하게 서술합니다. 작가가요. 제가 이 직전에 읽었던 소설이 백수린 작가님의 여름의 정오인데, 거기는 화자가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이런 문장들이 자주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건 호불호일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소설, 모든 것들을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묘사하려는 그런 의지로 충만한 소설과, 모든 것을 얼버무리는, 잘 모르겠다, 말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소설과 이 간극이 있는 거죠. 깊이감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서 깊이를 찾으려고 했어요. 분명하게 말하면 좋죠. 명확하니까, 모든 것들이 명확하니까 손에 잡힐 듯.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소설이 너무나도 뻔히 보이면, 뭐 그 수도 보이고 의미도 보이면 얕아질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어떻게 깊이감을 충족시키는가? 깊어요. 모든 묘사, 장면 하나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 문장 자체는 얕아 보이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분명하게 묘사해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할 거리들, 우리가 상상할 거리들을 덜어주죠. 근데 불분명하게 좀 흐릿하게 써놓으면 우리가 상상할 여지들을 열어주죠. 열립니다. 작가가 다 밝혀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빈 공백들, 여백들을 상상할 수밖에 없고, 묘사의 빈틈도 상상하게 되죠. 그런 소설이 좋기도 하고, 이 소설처럼 모든 걸 명확하게 써놓은 소설도 좋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묘사는 얕아 보여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뭐 보이는 대로, 읽는 대로 이해하면 그만인데, 이 소설이 깊어지는 지점이 어딘가?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이 소설은 왕따 문제는 워낙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있어 왔고 너무나도 보편적인 너무나도 많이 다뤄져 왔던 주제이죠. 자칫 잘못 쓰면 진부해질 수 있는데 왕따란 주제를 마술과 엮어낸 시도는 아마 이게 최초일 거예요. 이 소설이. 그러니까 마술은 알레고리인 거죠. 일종의 비유이자 상징인 건데 이 마술을 끌어옴으로써 나무가 이 자기를 괴롭히던 태영이라는 학생을 찔러 죽이고 뛰어내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사건은 그거를 이게 마술로 승화했단 말이죠. 이 희수는 나무가 마술을 부려서 실제로는 태영이를 찌르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이 속아 넘어갔다. 나무의 마술에. 이런 식으로 마술을 끌어들여서 이 사건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게 이 소설의 포인트인 거죠. 탁월함인 거죠. 그 의미는 좀 이따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어떤 효과를 자아내는가. 나무는 왕따는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가 없었을 뿐이죠. 맞아요. 그게 왕따의 본래 뜻이죠. 이 서술 자체가 이 한 파트 한 파트가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왕따에 대한 서술인데 이 작가님이 왕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왕따는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가 없었을 뿐이죠. 맞아요. 그게 왕따의 본래 뜻이죠. 하지만 조금 달랐어요. 심한 괴롭힘을 당하진 않았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친구가 없는 게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는 게 이미 너무 괴로운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세상에는 그냥 괴로운 일과 더 괴로운 일이 있겠죠. 나무는 좀 이상한 아이였어요. 자폐증 같은 면이 있었죠. 확실히 자기 세계에서 잘 나오려 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자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냥 심하지 않은 자폐? 아주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이. 그 중간계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친구가 없다는 게 그에게 확실히 괴로웠던 일인지 아닌지 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 애를 괴롭히지 않은 데는 그런 면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봐요. 그 애가 좀 아프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아이들은 그 애를 교실 한 구석에 놓인 신발장이나 청소 도구함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런 과거를 괴롭히진 않잖아요. 그 애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이건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아이들은 그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지 몰라요. 다른 데서 만났다면 사진이나 뭐 그런 데서 보았다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항상 나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그 애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 애는 그런 걸 바랐는지도 모르겠구나. 뭘 바라요? 자기 세계 속에서만 사는 거, 단단한 껍질 안에 마치 달팽이처럼 말이지. 달팽이라고요? 그녀는 웃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니? 그랬죠.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맞아요. 우리가 나무를 따돌린 게 아니라 나무가 우리를 따돌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애가 그걸 바랐다고요. 가끔 세계에 대해 생각해요. 세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무가 자기 세계 속에서만 살길 바랐다고요. 그랬지. 하지만 아줌마도 아시잖아요. 그런 건 그냥 하는 말일 뿐이라고요. 자기 세계라느니 하는 말 그렇지 않아요? 세계는 저기에 있는 거지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너는 나무가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하니? 변호사님, 응? 변호사님은 신이 존재한다고 믿으세요? 종교가 있느냐고 묻는 거니? 아니요, 그냥 신이 있다는 걸 믿느냐고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지? 저는 종교가 없지만 신이 있다고 믿어요. 이건 나무에 관한 이야기니? 이건 신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 종교 얘기도 하고요. 나무에 뭐 달팽이 얘기도 하고. 곰곰이 고민해 볼 만한,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많죠.
자, 공을 쫓는 아이들의 숫자도 줄어들었다. 이 그녀가 교실 앞쪽 창문 창틀에 몸을 기대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운동장에 축구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공을 쫓는 아이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죠. 그건 마치 아이들 자체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어쩌면 숫자를 미리 세워뒀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니, 누군가는 항상 그 숫자를 세워두지 않았을까? 그 숫자를 기억하는 누군가가 항상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이게 신인 거죠. 숫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는. 나무는 주번이 마지막으로 나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금 이제 신은 이곳에 없는 거죠. 아이들의 숫자를 세는 신은 없는 거죠. 그녀는 나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무야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아요. 그때 나무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봤다. 그러고 곧바로 돌아섰고 문을 통과해 교실을 나갔다. 그녀는 아주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그 자리에서 정말로 나무를 본 건지 확신할 수가 없어졌다.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고. 그이가 찾고 있었던 게 뭐였을까? 여전히 공을 쫓는 아이들이 남아있었지만 어스름 속에 공은 잘 보이지 않았고, 그런 그들의 모습은 마치 환영과 함께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다. 나쁜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마법이란 단어가 또 나왔죠. 그 모습마저도 마치 눈 깜빡할 사이에 지워진 것 같았다. 그 숫자를 헤아리던 누군가와 함께.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지. 그래요, 아줌마도 이미 다른 애들에게 들으신 거죠. 안나 얘기 말이지. 안나를 만나보셨나요? 아니, 그 애는 면담을 거부했단다. 그럴 시간이 없다는 이유였지.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면담을 거부한 거? 글쎄, 내가 보기에 정말 바쁜 것 같던데. 학교에도 잘 나오지 못할 정도라면 어디서 그 애를 만나볼 수 있겠니? 아니요, 그 소문 말이에요. 여러 소문이 있었던 것 같구나. 안나가 그 애를 좋아한다는 소문도 있었죠. 정말 그랬었니? 자, 안나 얘기가 나옵니다. 안나는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예뻤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둘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셈이었죠. 우리는 나무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게 없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이 말을 반대로 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우리는 그 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요. 모두가 나무가 어떤 애인 줄 알았죠. 안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줌마도 나보다는 안나에 대해 더 많이 알 거예요. 아주 가끔 그 애가 학교에 올 때면 아이들은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1학년 애들이, 다른 반 학생들이, 선배들이 그 애를 보려고 교실 앞에 줄을 섰죠. 그 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동했어요. 우리가 TV에서 보았던 익숙한 모습 그대로요. 그게 어려운 일이었는지 쉬운 일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일이었다 하더라도 참을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항상 짧았으니까요. 그러나 나무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애는 가장 심하게 괴롭힘을 당한 날에도 끝까지 교실에 남아야 했죠. 그건 쉬운 일이었을까요? 바깥에서 만나게 되면 안나는 우리 반 애 중 몇 명이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웃기는 일이죠. 또 바깥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 반 애 중 몇 명이나 나무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장담컨대 안나는 나무를 알아볼 거예요. 이런 건 마치 동화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나가 항상 출연하는 TV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우리는 안나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전혀 모르게 되었죠. 나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상황이 달라졌죠. 안나가 수업 중에 손을 들었어요. 모두가 그 손을 바라봤죠. 나무를 제외하고 말이죠. 그래서 안나는 칠판이 잘 안 보여서 앞자리를 옮겨도 되겠냐 선생님한테 말하고 이제 옮기죠. 나무의 옆자리를.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는 이상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나무의 옆자리가 비어있다는 걸 그 순간 처음 안 것 같았다. 마치 안나가 가리키는 순간 거기에 빈자리가 생겨난 것처럼.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고 안나는 책과 노트를 들고 그 자리로 걸어갔다. 희수는 그날의 그 이상한 분위기를 똑똑히 기억했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안나가 나무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인가를 건네던 순간이었다. 그것은 수업 중에 흔히 옆자리의 아이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나무는 칠판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여 자기 책상 위를 바라보고 다시 칠판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아주 미묘하게 고개를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아이들 모두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안나는 다시 나무의 귀에 입을 가까이 가져갔다. 끄덕하며 나무가 뭐라고 그녀에게 말하는 걸 아이들은 보았다. 심지어 나무가 그때 웃고 있었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앉은 자리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나무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밖으로 나갔다. 아이들은 교탁에 놓인 단상을 지나 앞문을 향해 걸어가는 나무를 보았다. 그들은 마치 처음으로 나무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약간 움츠린 채 이상하게 걷는 나무를. 안나가 옆자리로 왔을 뿐인데 나무에게 시선이 꽂힙니다. 그들은 아주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는데 얼마 후에 그것이 불쾌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나무의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하게 느껴졌다. 그런 불쾌감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태영이었다. 태영이를 잘 아세요?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구나. 태영이 어머니와 친구 사이시라면서요. 태영이가 어렸을 때 보고 그러시진 않았나요? 그러진 않았다.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시군요. 아시겠지만 태영이는 문제아가 아니었어요. 성적도 상위권에 속했고 선생님들이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잘 나갔죠. 여학생들에게 인기도 많았어요. 그에게는 묘하게 여성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뒷자리 아이들과 잘 어울렸죠. 같이 밤에 놀러 다니기도 하고 대학생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 여자친구가 외제차를 갖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냥 소문이었을지도 모르죠. 아님 친누나였거나. 그 애를 부러워하는 남자애들도 생겨났죠. 그 애가 돈을 꺼달라고 하거나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한 적은 없었지만 눈에 띄지 않게 무언가를 시키는 수는 많았죠. 옆반에 가서 체육복 좀 빌려다줘. 매점 가는 길에 빵 좀 사다줘. 그러면 웬만한 아이들은 그 말을 들어줬어요. 그게 전혀 기분 나쁜 일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어느 날 쉬는 시간에 태연이가 나무를 쳤을 때 아이들은 깜짝 놀랐죠. 그냥 쳤다고요. 나무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 옆을 지나다가 마치 나무가 인형이나 마네킹이나 된 것처럼 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내려쳤어요. 그러고는 그냥 계속 가던 길을 걸어갔어요. 많은 아이가 그 장면을 보지는 못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쉬는 시간에 교실이라는 정신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금방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아이가 무슨 일인가 방금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었죠. 뭐야 이런 수군거림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죠.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꼼짝도 하지 않았죠. 나중에 태영이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다른 친구에게서 전해 들었는데 그냥이라고 했다더군요. 그럴 작정으로 그의 곁으로 걸어간 건 아니라고요. 그냥 걸어가다 문득 보니 나무가 보였고 그냥 그러고 싶었다고. 그냥이라고? 예, 그냥. 자, 이런 나무를 때린 게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내리친 게 태영인데 친 이유가 그냥이에요. 당연히 그냥은 아니겠죠. 둘러낸 거겠지만 그 애가 불편했겠죠. 싫었겠죠. 그냥 그게 시작이었죠. 태영이의 행동이 안나와의 소문 때문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태영이의 그냥 때문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죠. 분명한 건 아이들이 나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전혀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아니 너무나 눈에 띄어서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나무가 자기들과 같은 교실 안에 있다는 걸 아이들이 절절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무가 여기에 있다고요. 하지만 분명히 그 애는 자기들과 달랐죠. 그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나무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실에서 안나와 같은 존재였죠. 사실 안나를 싫어하는 애들도 꽤 있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안나는 우리 교실에 없었죠.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세계는 여기에 없었어요. 바깥 세계, 연예계라는 곳에 있었죠. 똑같은 의미에서 나무의 세계도 여기에 없다고 아이들은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수정해야 했죠. 왜냐하면 나무는 항상 교실에 있었으니까요. 안나와는 달랐어요. 그의 세계가 다른 곳에 있다 해도 아이들은 그게 어딘지 몰랐죠. 처음에는 분명히 아이들은 나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그 애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랐다고나 할까요? 아이들의 생각 속에 그 애가 들어왔는데 왜 그런지 몰랐죠. 그 애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죠. 그러나 금방 알게 됐어요. 혼란스러움이 거치고 망설임이 사라졌죠. 자신들이 느끼는 감정을 아이들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건 증오였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서술을 하네요. 어떻게 왕따가 시작되는가? 아무도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태영이의 말처럼 그냥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밖에. 왜냐하면 나무는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그 애는 그대로였어요. 이전과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이건 틀린 표현일 거예요. 그냥은 아니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진짜인지 헷갈리는지도 모르죠. 모든 게 이유가 됐죠. 안나와의 소문이나 태영이와의 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나무라는 존재 그 자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아무도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모두가 그 애를 싫어했던 것처럼 굴었어요.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했죠. 갑자기 뭔가가 생겨났는데 그건 이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바람이나 햇볕처럼 말이죠. 이 소설에는 대사가 많이 나오죠. 특히 김종국 작가님은 대사를 쓰는데 역량이 있으신 것 같아요. 술술 잘 읽히죠. 근데 자기가 잘하는 파트를 잘 살려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대사를 많이 넣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거죠. 소설을 쓸 때. 사람마다 다르겠죠. 소설가마다. 누군 대사를 잘 쓰고 누군 지문을 잘 쓰고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파트를 많이 늘려서 쓰면 좋겠죠. 숲속에서도 그녀는 나무를 기다렸다. 이 기억은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 학생이 만들어낸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오자 둘은 숲의 안쪽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날 나무는 거리의 마술사에 대해 얘기했다. 거리의 마술사? 그녀가 물었다. 응, 거리의 마술사. 그가 뭘 했는데? 마술을 보여줬지. 나무는 말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했어. 나무는 그가 보여준 마술을 그녀에게 얘기해준다. 카드를 맞힌다든지, 카드를 순식간에 다른 카드로 바꾼다든지, 비어있는 콜라캔을 다시 채운다든지,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그가 떠올린 숫자나 물건의 형상을 맞힌다든지, 또는 아주 조금이지만 공중에 뜬다든지. 공중에 뜬다고? 응, 발이 지면에서 떨어져. 그렇게 높게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오랫동안 아니지만 공중에 떠 있었어. 그건 놀라운걸? 모든 게 놀라웠어. 하지만 그건 마술일 뿐이야. 속임수야. 그냥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것 뿐이야. 그래? 응, 그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보였는데? 그건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마술사라서 그래. 그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연습하면 몇 가지는 보여줄 수 있겠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나무는 말이 없었다. 아마도 그가 보여준 마술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냥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마술이었다. 나무야, 그녀가 말했다. 아까 학교에서 널 봤어. 어떤 아이들과 같이 있었지. 멀리서 봐서 확실하진 않지만 그녀는 몇 개의 이름을 나무에게 들려줬다. 그 애들이 맞아? 몰라. 나무야, 학교를 그만둬. 네가 꼭 이 학교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나무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다. 물론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고 마지막도 아닐 거라는 걸. 마치 간빙기처럼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어떤 종류의 평화가 주어진다는 걸. 그녀는 세계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가 생각하는 세계에는 항상 공을 쫓아 달리는 아이들이 있었다. 그런 아이들을 헤아리는 누군가. 이게 신이죠. 나무는 걷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고개를 숙이고 기계처럼 딱딱한 우스꽝스러운 걸음걸이로 나무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봤다. 그럴 필요가 있어. 왜? 나무는 빙긋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마술을 보여줄게. 무슨 마술? 마술, 속임수.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지만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그러고는 나무는 뒤돌아섰다. 나무들 사이를 뚫고 길로 나아갔다. 숲을 빠져나갔다. 마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마술인데, 속임수인데, 이런 알레고리가 뒤에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죠. 어른들은 말하죠.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고요. 맞아요. 도움을 청했어야 했어요. 만일 나였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고요. 하지만 한 번 왕따를 당한 아이는 금방 얘기가 전해져요. 요즘에는 뭐든지 빠르죠. 비밀이 없어요. 대안학교 같은 것도 있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어딘가 아주 안전한 곳이. 마치 기적처럼 평화가 가득한 그런 세계가 어딘가 있겠죠. 비꼬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 어떤 힘이, 선한 힘이 그런 장소를 만들고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원히는 아니죠. 완전히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불합리한 괴롭힘이, 이해할 수 없는 증오가, 무지막지한 악이 존재한다면 그 반대도 존재할 테니까요. 우습죠. 저는 이 일과 그에게 일어났던 일과 그래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선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악을 통해서 선을 보는 거죠. 어디선가 악은 악을 바라보는 그 눈 속에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그 반대의 경우죠. 선은 악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악을 통하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모든 게 그 눈 속에 있죠. 하지만 그 눈은 언젠가 속고 말아요. 진실을 보지 못하죠. 마치 마술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란 걸 알지만 눈은 몰라요. 하지만 그럭저럭 넘어가요. 저건 속임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게 몇 번이나 반복되죠. 계속해서. 그땐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게 되어버려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조차 확신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버려요. 자기 자신이 뭘 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 뭘 하면 되는지. 그런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겠어요? 이건 나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도움을 받아야 했던 건 나무가 아니라 우리였어요. 반 아이들이었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했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소, 변호사님은 그런 걸 상상할 수 있나요? 그건 법적인 질문이니? 물론 아니죠. 이건 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신에 관한 얘기겠구나? 아니요. 그냥 마술사에 관한 얘기죠. 마술? 칼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피도. 그래, 아이들은 칼을 봤다고 했지. 예, 저도 봤어요.
나무가 들고 있었죠. 자, 이건 참 드디어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나무가 교실로 들어왔어요. 칼을 꺼내죠. 칼을 꺼내서 태영이를 찌릅니다. 누군가 칼이라고 소리쳤다. 그제야 태영도 나무의 오른손을 보았다. 하면서 태영을 찌릅니다. 나무는 왼손으로 태영의 눈을 가렸다. 태영은 어둠 속에서 배에 무언가 쑥 들어오는 걸 느꼈다. 불에 댄 듯 뜨거웠다. 불 그 자체가 배로 들어온 것처럼 뜨거웠다. 나무는 그냥 이라고 말했다. 태영은 어둠 속에서 자기 자신이 불타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칼은 없었죠. 그래, 현장에도 없었고 경찰이 와서 온 교실을 다 뒤져도 발견하지 못했지. 그 비슷하게 보일 만한 어떤 것도 없었어. 태영이는 그저 정신을 잃었던 거고요. 응,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 알아요. 피를 봤다는 아이도 있었어요. 응. 피가 막 솟구쳤다고 떠벌리는 아이도 있었죠. 자신이 그걸 봤다고요. 그 애를 만나봤어요? 아니, 그날 이후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구나. 집에 전화해서 부모와 통화를 해봤는데 내가 학교 얘기를 꺼내자마자 전화를 끊더군. 그건 정말 대단한 쇼였어요. 모두가 속아 넘어갔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가 궁금한 건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란다. 왜 나무가 복도 창턱에 올라서게 된 거지? 그건 이미 다른 애들에게 들으셨을 텐데요. 그게 전부니? 뭘 들으셨는데요? 나무가 도망을 쳤다고 하더구나. 그럼 누가 그 애를 쫓아갔지? 모두가요. 너는 아니었지?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죠. 애들은 정말로 태영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무가 태영이를 칼로 찔러 죽였다고요. 그런데 누가 그런 살인자를 붙잡으려고 했겠어요? 사실은 나무가 아니라 애들이 도망쳐야 할 일이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나무가 두 손을 들어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두 손을. 고개를 똑바로 들고 말이죠. 심지어는 희미한 미소까지 보이면서요. 이제껏 나무도 나무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죠. 그게 묘하게 아이들을 진정시켰어요. 마치 체면에서 깨어나게 하는 무슨 약속된 동작 같았죠. 나무는 그런 채로 교실을 걸어 나갔어요. 누군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누군가가 나무를 붙잡아야 한다고 소리쳤죠. 아이들이 그의 뒤를 쫓아갔어요. 그 애는 계속 걸어갔죠. 상상해보세요. 양손을 들고 미소를 띤 채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 아이를 그리고 누군가 정말로 그 애를 붙잡으려고 했죠.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반 아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그걸 시작으로 많은 아이가 나무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나무는 그걸 계속 뿌리치면서 걸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애가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르자 아이들은 완전히 꿈에서 깨어났죠. 이제 그 애를 붙잡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애를 때리고 넘어뜨리고 짓밟으려고 했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비웃으려는 게 목적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모든 일이 정당화될 수 있었죠. 나무는 정말 그럴 만한 일을 당할 사람이 되었어요. 나무는 계단에 있는 데까지 갈 수 없었죠. 학교를 내려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아마 그래서 창을 열고 밖으로 나가 창턱에 선 거겠죠. 내려가려고 했다고? 예. 아이들은 그 애가 죽으려고 한 것처럼 보였다고 하던데 자살요? 응. 그건 아마 애들이 그 장면을 보았을 때 모두 태영이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되죠. 나무가 태영이를 죽였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나무가 자살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그냥 쇼였어요. 모두가 몰랐다 하더라도 나무까지 모를 수는 없죠. 자신이 태영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걸, 그 애는 죽지 않았다는 걸. 근데 왜 자살을 하겠어요? 나중에는 애들도 알았지. 자살할 만한 이유가 그 애도 있다고 애들은 믿는 게 아닐까?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애는 왕따를 당했어. 그 예전에도 그다지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지는 않구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괴롭다고, 무섭다고,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까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죽음이 어떤 해결책이 된다고 믿기도 하지. 죽음을 원하기도 하지. 전 잘 이해할 수가 없군요. 삶이 아무리 무서워도 죽음만큼 무서울까요? 자신이 뭔지도 모르는 것을 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의미 없는 대화인 것 같구나. 이건 죽은 자의 말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질문이지. 아니요. 만일 누군가 죽음을 바란다면 그 사람은 죽음이 뭔지 아는 사람일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삶 속에서 죽음을 살죠. 그 사람은 삶 속에서 죽음을 봐요. 그러나 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애는 죽음 속에서 삶을 보는 애였죠. 아마 더 이상의 조사는 없을 것 같구나. 그게 내 말대로 자살이 아니라 사고사라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 애를 괴롭힌 애들은 어떻게 되나요?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니? 도움이 필요한 건 그 애들이라고. 그리고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마 그 애가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요. 저녁 어스름이 깔리는 상가거리에서 그녀는 거리의 마술사를 만났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가 거리의 마술사인지 모르는 것 같았다. 거리의 마술사는 그녀에게 카드 마술을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준 마술이 있는데 그녀에게 펜과 노트를 건네주며 자기한테서 멀리 떨어진 데까지 걸어가라고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코 자기에게 펜 움직이는 것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녀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적으라고 했다.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술사는 말했다. 그녀는 그렇게 했다. 마술사는 그 이름을 적은 종이를 그 자리에서 노트에서 찢어낸 다음 작은 조각이 되도록 여러 번 접으라고 했다. 그녀는 또 그렇게 했다. 그러고는 마술사에게 돌아와서 그 종이 조각을 건네주었다. 마술사는 그녀에게 라이터가 있는지 물었다. 하면서 이 종이 조각을 태워요. 태우고 그 다음에 마술사는 옷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러자 맨살 위에 검은 재로 어떤 이름이 쓰여 있는 게 보였다. 바로 그녀가 종이에 쓴 이름이었다. 그녀의 필체 그대로 마술사의 하얀 배 위에 그 이름이 커다랗게 쓰여 있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무언가 목과 가슴 사이를 꽉 누르는 것 같았다. 마술사는 그녀에게 한 발 다가와 자신의 손을 바로 그곳에 얹었다. 그러고 가만히 있었다. 이 이름은 여기에 있어요. 마술사가 말했다. 언제까지나 그럴 겁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한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다른 손에는 불에 태운 종이 조각을 들고 거리의 마술사는 돌아서서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런 마술사의 뒷모습을 어둠이 조금씩 지워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자기 눈물이 지워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무야 하고 불렀다. 그러자 나무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정말 마술 같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 소설이 끝나는데요. 이 소설은 물론 각각의 포인트마다 왕따에 대해서 왕따를 당한 친구가 살인을 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깊은 사유를 보여주는데 이 소설의 장점은 왕따 학생의 살인사건과 자살, 이 왕따 문제를 마술과 연결시킨다는 거, 그럼으로써 의미가 깊어진다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이렇게 연결짓지 않았죠. 그동안 그렇게 못했죠. 이 마술이라는 알레고리, 실제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난 것처럼 이 나무가 태영이를 진짜로 찔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근데 실제 찔렀겠죠. 그걸 이제 환상적인 이런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 사건이나 뭐 실제 일어났던 일들, 사회 문제들을 소설화할 때 참 이게 어려운 문제고요. 뭐 광주 5.18이라든지 뭐 세월호라든지 저도 항상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사건인데 너무 크잖아요.
관련해서 너무 슬프고 트라우마가 되고 가족들, 유가족들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증언을 해야 되고 소설가는 이걸 써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의무처럼 책임처럼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답은 없겠지만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쓴다면, 써야만 한다면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걸까? 옳은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의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나무가 마술을 해서 실제로는 죽이지도 않았고 찌르지도 않았고 피가 솟구치지도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화자만의 상상일 수 있겠죠. 실제로는 찔렀지만 찌르지 않았다. 마술이었다. 단지 마술일 뿐이었다. 이렇게 상상 처리를 하는 거죠. 이제 평론가 신세별 평론가님의 이 작품에 대한 평 중에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미약하게 피어오르는 긍정적 가능성의 기미를 세심하게 포착해내 아름다운 이야기로 축조해준 이 작가의 역량에 감탄하며 감사한다. 이 기미마저 놓쳐버린다면 올해는 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잃을 것이기에 절망적 상황 속에서 미약하게 피어오르는 긍정적 가능성의 기미, 이걸 포착해서 쓴 거죠. 비록 허구일지라도 소설은 어차피 허구인데 상상인데 소설만이 할 수 있는 경지를 보여준 거죠. 이런 식으로 마술이라는 소재를 끌어와서요. 정말 잘 가져온 것 같아요. 마술과 왕따 문제. 왕따. 그래서 이 소설이 깊어진 거죠. 마술이라는. 이랬다면, 만약 마술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